SH 첫 번째 이육재 박사님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모두 마친 후에 매출및 세금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 성남시,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위원이신 황석일 이해 이국인 대표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날 단진의 교회에서 1차 설명을 제가 한 기억이 나고요. 오늘 2차인데 시간 관계상 30분 정도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 전부 해결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이제 보충해서 하게 되고 큰 틀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사업, 우리 정비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현명한 절세, 세금을 줄여야 되겠죠.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 되겠고,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고 세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세금 절세하고 하는 이유도 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재건축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더욱 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살려서 모은 정성을 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보다 더 멋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살기도 좋고 가격도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살려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함축해서 꼭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주택을, 부동산을 가지기를 원하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주택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유독 또 많은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실사고시라고 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세금을 분명히 절세할 수 있다. 탈세가 아니고 절세입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말로 당합니다. 모르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했다가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강검진도 사전에 해야 됩니다. 아프기 전에 어디가 나빠지고 있는지, 혈압이 나빠지고 있는지, 당뇨가 올 증상이 있는 건지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기 전에 검토해야 되고, 재건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평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사전에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양도를 할지, 2주택인데 하나를 여기 거를 팔지, 단지 밖에 거를 팔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걸 팔고 이사를 갈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나는 더 조용하고 여기 좋은 자리 안 있어도 좋으니까 자녀 학교가 세 군데나 있으니까 자녀, 손주 학교 보내기 좋으니까 여기 살으라고 하고 나는 다른 데로 갈 건지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세금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건축은 일단 가격이 오르니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면 내 소득이나 내 재산 가치는 더 높아지니까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의 큰 목적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죠. 30년 전, 20년 전, 2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보다도 지금의 아파트는 월등하게 다릅니다. 건축 기술도 다르고 커뮤니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격은 오르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가야 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과 비슷하게 저도 약 60이 넘었고 70 전후가 돼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생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에 좀 많이 비중을 안 둡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어떻게 하면 큰 재산을, 주택을 가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70 전후가 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재산을 좀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재산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로 많이 또 뺏기게 되니까 나눠야 돼요. 나누는 방법은 제가 3분법을 했는데, 3분법, 내 상속 재산은 지금 미니멈 10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우리 가격이 20억, 30억이다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 돼요. 물려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내니까 그 대책을 갖추어야 되는데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팔고 작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집을 분양신청을 작은 평수로 하고 남는 돈을 분담금도 안 내고 남는 돈을 가지고 노후생활을 하거나 그러고도 남으면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분산증여하면 세금이 거의 5천만 원까지 안 내니까요. 5천씩 손주 둘이면 1억도 안 내고 아들은 1억 5천도 안 내고요. 아들 하나 손주 둘이면 여러 가지 분산해서 증여하면 안 낼 수 있으니 그런 방법도 자금이 필요할 자녀한테 학교를 보내야 되고 뭐 이사를 가야 되고 자녀 생활비를 보태줘야 할 때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 안 내고 아니면 적게 내고 증여하는 방법도 근데 내 집을 증여하기는 나도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가격이 크고 세금도 많으니까 분산해서 나눠가지고 그리고 노후생활 자금을 매덕 정도는 최소한 매덕은 노후생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국가에 기대지 않고 연금도 뭐 너무 작으니까요.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얼마 전에 3월 달에 기사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아주 고민을 하고 턱을 고이고 하는데 맨 위에 제목이 상속세 폭탄에 금매로 내놓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1, 20억 가지고 상속세 폭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건 최소한 30억 이상 되신 분들은 상당히 여기서 폭탄이라는 건 1, 200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큰 돈이죠. 몇 억에 또 몇천만 원이면 그거를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 미리 전략이 필요하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고민을 해야 된다. 부부끼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자녀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옛날에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재산 가지고 상의하는 거는 그럼 금기시했어요. 유교사상 그런 게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도 모으고 안 쓰고 모아서 그냥 돌아가시다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들들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집을 팔아야 되는데 무슨 집을 팔아요? 자기 살던 집을 팔고 부모 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집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부모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형편이 상속세를 내고 내가 나머지를 가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 금매로 내놓으니까 제값도 못 받을 수 있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생활비가 걱정인 분.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데 하우스 푸어 집을 가진 우리 표현으로 이제 거지 그렇게 집만 가졌지 생활비는 없다. 이게 빈곤한 노인이라고 하는데 묶여 있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없지 어디 야외라도 놀러 봄나들이라도 가고 싶은데 생활비 쪼드리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를 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후에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모았는데 이제는 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저도 이게 공감을 들어서 기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도 이게 맞는 얘기 같다. 제 소견이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우리는 이제 이렇게 쭉 과정 속에 무슨 세금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진행이 이제 쭉 될 텐데요. 우리는 그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행자인 신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 우리는 조합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합인가. 그러면 조합인가 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나 증여가 금지됩니다. 매매나 증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물론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이다. 여기 우리 샘마을에 이 집에서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다른 데는 집이 없다. 그런 분만 매매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탁자 지정고시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지정고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그 행위를 하셔야 돼요. 증여하든지 양도하든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과세 이런 것 때문에 5월 9일까지 최소한 매매 계약을 하라. 매매 계약을 못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을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우리 그 동안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세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매매를 쉽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허가 맡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만이라도 하면 5월 9일 안에 신청하면 그거는 중과세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완화를 책을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5년 이내 재당첨 금지도 있으니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우리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하고 대체주택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혹시 전세를 한 거 사서 가는 경우 공사기간은 3, 4년, 4, 5년 걸릴 테니까 그때 사서 갈 경우에는 그거는 1주택으로 해줄 수 있으니 그것도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설명 쭉 봤는데요. 우리 단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처음 1개월 전에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낮은 산도 있고요. 공원도 가까이 있고요. 학교도 단지 내에 3군데나 있고요. 너무 살고 좋고 좋은 동네인 걸 제가 느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나 큰 평수, 아까 50평, 60평 가지신 분들은 행여라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2개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조합하고 잘 상의해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삼는다라면 법에는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조합 형편에 따라서 할 수는 있으면 정관에 뭐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정관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만 법에는 가능해요. 근데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조합에서 총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원플러스의 법적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60평 가지고 있는데 50평, 60평 나이 먹고 노인 부부 사는데 그 필요 없다 싶으면 평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2개 받아서 하나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해서 나도 30평, 자녀는 25평 내지 20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25평 2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길도 있다. 팔기가 아까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큰 평수로도 부담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집이 없는데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 집 해주고 싶어요. 사주자니 돈이 15억, 20억 있으면 사줄 돈도 없고 있는 집을 나눠서 2개로 해서 자녀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하는 길이 있다. 그 길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법에는 제도적으로는 있으니까 그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1+1이라는 1+1. 그 40평 이하짜리 가지신 분은 안 되고 최소한 50평 이상인 분들은 가능하니까 그 길도 한번 검토하셔서 개인 다 달라요. 원하는 분 있고 아닌 분. 그러나 그분 중에 2개 받아서 하나는 팔겠다, 누구장 쓰겠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중과세 때문에. 또 2개 중에 2개 받아 하나는 월세 받아서 쓰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종부세, 보유세 이런 게 너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혹여라도 그 둘 중에 하나를 판다면 양도세 폭탄이어가지고 그럴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돼. 차라리 작은 평수 받고 남는 돈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여유자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후에는 절대 팔 수도 없겠지만은 혹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 나서 팔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이 많아지니까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팔면은 그 세금이 너무 많아서 관리처분 전에 최소한 팔든지 적어도 준공 후에 팔든지 그럼 세금에 걱정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 상속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거는 그 운명에 맡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로 세금을 내요. 이게 공시 가격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요. 공시 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 가격으로 내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공시 가격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세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시가로 내려요. 거래되는 시가로. 그거보다도 더 낮게 하고 싶으면 감정받아서 하면 됩니다. 감정평가 2군데 받아서 그걸로는 인정해 줘요. 그거는. 최소한 미니멈 감정가격이다. 아니면 시가로 해야 된다. 거래되는 시가, 사례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증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가격이 낮을 때 해야 되겠죠. 가격이 낮을 때. 낮을 때 증여하면 아무래도 감정가격이 낮고 세금도 적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줄 것 같으면. 근데 가격이 낮을 때인데 또 우리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되면 또 이주택자들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요새 법이 하도 까다로워가지고요. 세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법 때 걸리죠. 또 주택법이라는 토지가 허가제도 걸리죠.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어서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는 지금 그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잘 피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승인 나고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주하고 철거를 하게 돼. 철거되면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이제 안 냅니다. 주택이 없어지니까요. 토지세만 일부 내면 되고요. 예. 그리고 하고 종부세도 안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준공하게 되면 취득세는 약간 내면 되고, 혹시 이제 아까 환급금 받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평수를 줄이면 환급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모자라면 분담금을 내고 남으면 환급 받는, 그때 양도세 약간 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때도 양도세 거의 없고요. 제초한 우리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제초한도 거의 1세대 1주택자는 7%가 감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80% 감면, 양도세도 80%가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세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각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는데 같은 값이면 집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양신청 요령인데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사용 면적이 10평 내외가 커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그게 그 전용 면적이, 사용 면적이 커집니다. 전부 다 그 드레스룸 따로 있고 알파룸 따로 있고 다 장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평수 하면은 분담금 많죠. 분담금 많으면 이주비 이자도 내야 되는데 분담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제초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큰 평수 하면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괜히 크게 적정한 자기의 능력에 가족 수에 맞게, 가족이 적은데 너무 큰 것보다는 가족 수에 맞게, 차라리 여윳돈이 있다면 다른 생활비에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시든지 다른 생활비 하시든지 아니면 자녀를 도와주든지 이렇게 할 일이 너무 욕심 많게, 이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후, 15년 후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내 유지는 약간 우리 재건축하니까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과거처럼 이렇게 막 20% 30% 팍팍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인구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평수 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사비 분담금 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각종 나중에 생활비도 있는데 그 유지비도 큰 평수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잘 검토를 하셔서 나중 일입니다만,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30억을 상속하면요 6억을 내요. 6억 4천을. 50억이면 15억을 내요. 이렇게 차등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요. 재산이 올라지면 세율이 누진세율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1억을 주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5천 공제받고, 5억을 주면 8천만 원을 내야 되고 10억을 주면 2억 2천.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그 세금이 부담이 안 되는데 보세요. 20억을 준다면 6억을 내야 돼요. 엄청나게 세금이 많아지고요. 양도세,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샘마을에 10년, 20년 보유하신 분 있어요? 거주하신 분 있어요? 이분은 재건축 후에 팔더라도 가격이 10억, 20억 오르더라도 세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1주택이기만 하면 그때 당시에, 양도 당시에 나중에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30억에 파는데 내가 옛날에 10억에 샀다. 그래서 차익이 20억이 생겼다. 그런데 세금은 7천만 원만 내면 돼요. 차익이 20억이 차익이 있더라도 이 기간은 재건축 전 기간 전주 합산해서 보유기간 거주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80% 감면 받으니까요. 재건축 후에는 안 살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 살았다면, 이미 10년 살았다면, 10년 보유했다면.
그런데 좀 더 큰 40억에 판다? 근데 내 똑같이 10억에 샀다? 30억에 차익이 생겼다? 1억 4천 내면 됩니다. 40억에 팔았는데 30억 남았다? 1억 4천 내면 돼요. 많지 않죠. 그러나 다른 데에도 집이 있는데 이걸 이제 투기지역이니까 이걸 팔았다. 그런데 30억이 남았다 그러면 20억을 내야 돼요. 양도세 20억은. 이 주택의 폭탄이 이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요사이 지금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그 5월 9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빨리 찾으셔야 될 걸로 봐집니다. 우리 재산과 삶을 지키는 절세,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대부분인데요. 여러 때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 되고, 다주택자는 여러 가지 중과세하고 허가제, 대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걸 좀 피하셔야 되겠고,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은 이 절세하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서 행복한 삶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은 조금 후에 같이 그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 보충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다음 발표 이후에 허가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비등 대출 관련 발표를 해주실 분은 명지대 및 국립국영고 경인교수이셔서 SH 프로퍼티의 이국재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 하고 하셔야 되는 이거 예. 녹화. 예. 안쪽에다. 네, 안쪽에 넣어주시죠. 예.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중요한 요점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관련된 이주비 사업비, 정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자금에 관련된 이주비 사업비 조달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SH 프로퍼티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최고위 과정에서 정비 사업 관련한 금융에 관련된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3월달에 그 이주비, 특히 이주비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잠깐 교회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그때 오신 분들이 아마 다시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한 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보다는 제 말을 한번 좀 주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은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우리 흔히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철거를 위해서 이주를 나가셔야 되니까 이주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이제 각종 이제 용역, 공사비, 기타 등등 정비 사업비가 필요하죠. 큰 흐름에서 두 가지 비용이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들을 갖다가 조달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정비 사업이 지금 한 2,000개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가로주택, 기타 등등 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는 허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그의 대출보증 방식으로 이주비를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이 사업비도 허그의 대출보증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그를 통해서 이주비를 마련하는 최대 장점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죠?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저께는 그 음마아파트 관련된 설명회를 좀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왔는데 다들 이제 금리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이게 좀 눈이 깜빡 띄어지시더라고요. 지금 26년도 2월달, 3월달에 이주비 금리 서울 경기 지역에
이주비 금리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 금리가 4% 언더입니다. 뭐 3.8에서 4. 뭐 초반대 이렇게 금리 나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의 대출 보증 방식으로 이주비를 대출을 받았을 때에 이때의 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 언더다. 근데 지금 이제 향후에 올해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막상 우리 조합이 이주가 실행될 때, 즉 뭐 28년이든 29년이든 그때의 금리 금융 환경이나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질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 자, 그러면은 허브의 대출 보증 방식의 이주비 대출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담대를 갖다 받으셨다. 그러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죠? 거의 뭐 5%가 넘죠. 5%가 넘고 뭐 조금 심한 경우에는 뭐 6%, 7%도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주비, 정비 사업을 위한 이주비, 집단 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허그 보증 방식으로 이주비를 조달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최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비도 역시 허그의 정비사업비 대출 보증 방식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장점이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공기업인 허그가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보증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금리가 역시 사업비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금리도 26년도 2월 3월달 기준 하면은 그것도 역시 4% 언더, 3% 중반에서 3% 후반 정도로 이렇게 서울과 경기 지역은 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허그에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보증 승인, 사업비 대출 보증을 대출 보증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표준사업 약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조합과 허그와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사자 간의 표준사업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 있게 우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안양 동안구는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상당히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향후에 우리가 이주 나갈 때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도 많으실 거고 지금부터 아마 자금 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이주비 대출, 우리는 지금 규제지역이죠. 안양시 동안구지 않습니까? 규제지역입니다. 아마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이주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규제지역 하에서 이주비 대출은 현재 지금 6억 한도로 묶여있죠. 6억 한도의 LTV, 즉 종전감정평가 금액의 40%, 맞죠? 40%. 그리고 그것이 6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허그 보증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분들. 자, 그러면은 2주택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1주택까지는 말씀드렸듯이 6억 한도의 LTV 4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조건입니다. 지금 조건. 자, 그러면은 3주택,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서에 서약을 하신 이후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즉, 내가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3주택은 어떻게? 3주택은 송구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상으로는 이주비 대출이, 기본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조합과 시공사와 그 다음에 우리 그 신탁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를 나가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그죠? 서울에 있는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 지금 현재 이주를 나가고 있는 뭐 개포 5단지랄지, 한남 2구역이랄지,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들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 대출이 LTV 40%에 6억밖에 안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원에 대해서는 이주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용 보증을 해 주어서 별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해서 그것을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주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시공사가 이렇게 본인의 회사의 신용을 공유해서 추가 이주비를 마련할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이저 한 10위 정도 이내에 있는 회사들이 시공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시공사의 신용 공유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인,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그 다음에 상가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이 안 되세요. 자, 근데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다시 분양받지 아니하고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시니까 별도의 이주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도 역시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성년자들은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역시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임대사업자로 우리 샘마을 안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그 주택에 대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은 만약에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사업자를 좀 말소를 좀 하셔야 이주비 대출이 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은 시공사의 신용 공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추가 이주비에 대한 금리는 어떠냐? 이것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이주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 이주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주체는 누구다? 조합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님들이십니다. 입주할 때 보통은 정산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이주비는 4% 언더,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기준으로 추가 이주비에 대한 금리는 기본 이주비보다 약 1에서 2% 정도가 높습니다. 요컨대 기본 이주비가 4%의 금리라고 한다면은 추가 이주비는 한 5에서 한 6%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주비를 갖다가 내가 그냥 여유자금 필요하니까 그냥 많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꼭 내가 필요한지 이런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 이주비는 그 성격상 중도 상환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 계획을 생각을 하실 때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주비 나갔고 중도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도금은 뭐죠? 내 분담금, 그렇죠? 내 분담금의 60%까지 대출을 통해서 마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허그 보증부로 그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 역시 금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좀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 가지 개인들의 케이스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몇 개를 소유하고 있고 언제 취득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하도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모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아마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할 텐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한테 뭐 질의를 해주시면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용들을 잘 챙겨서 좀 답변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좀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뭐 제가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요새 또 때가 때이고 대출 규제가 원체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셔서 조합집행부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즉 민간 영역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뭐 지금 있는 정부도 그렇고요,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과거에도 대출 규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재개발, 재건축은 다 흘러갔고요. 이주했고요. 철거했고요. 착공해서 지금 분양하고 입주도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대출 규제가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27년도, 28년도
관련된 정비사업에 관련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될지 혹은 조금 더 규제가 심해질지 그건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금융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국토부 관련된 분들 만나면서 다 하는 얘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 있지 않습니까? 이주비 대출 받기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주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명확한 대출 완화나 우리 이주비를 위해서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은 바로바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를 통해서 혹은 우리 협력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그 이주비나 대출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귀담아 좀 들어주시고요.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설명에 나오면서 그때그때 시점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대출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규제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소요가 되고 해당이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사항은 뭐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질의응답이나 아니면은 위원회 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세무 대출 관련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을 때 먼저 강의해 주신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수를 줄여서 가는 게 평수도 같고 노무자도 비슷하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건 입대사업을 해놓은 상태가 세가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평수를 줄여가는 거 한꺼번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네, 환급금 받는 양도세는 언제 내느냐? 이정부시 후 2개월이니까 준공하고 2개월인데 그때 당시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준공하고 나서 이정부시를 언제 하느냐? 준공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정부시라고 등기가 돼요. 그래서 거의 등기 시점에 1주택이기만 하면 그 환급금 받은 것도 1주택 중에서 받은 거니까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예정이면 그 이후에도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유효하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도 그때도 물론 그때도 임대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아니면 그 임대주택을 정리하면 당연히 또 비과세가 되고요. 예, 안 그러면 1세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이면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다른 질문? 예. 지금 저희가 선교지구로 해서 재건축 1기 재건축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선교지구 되면서 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혜택을 받는 게 있는 건가요? 선별지구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대출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혜택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자발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아쉽지만 금융적으로, 특히 대출적으로 별도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딱히 이거에 관련된 혜택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건비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2030년도 입주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2032년도도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예상치도 않았던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 때문에 더 힘들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어느 단지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8년도 상반기 중에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관리처분인가 언제쯤 나오라는 걸 안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업화를 설명할 때도 추적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자문 의견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올라갈 시간이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1주택 단독 명의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집을 이제 부부 간의 공동명의는 저는 찬성합니다. 부자 간의 공동명의는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가 이주택이 되고 융자나 아까 얘기한 융자도 안 되고 다른 청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녀가 집을 마련하려고 부모하고 0.5씩 지금 가진 것에 문제가 되지. 그러나 부부 간의 공동명의는 찬성하는 이유는 재산세는 남을 일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만 종합부동산 혹시 가격이 이제 20%, 30% 됐을 경우에 종부세도 적게 내고요. 1인당 9억씩 공시가를 물려받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계속 가면 또 이 집을 팔아서 또 공동명의로 갈 수도 있고 자금수초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최종에 가서는 상속할 때도 남편이 상속할 때 자녀 공개, 배우자 공개 받고 또 부인 지분이 있다면 부인이 또 혹시 하늘나라 갈 때 또 자녀 공개 받고 이중 공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공개를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종국에 가서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가서 그러는데 중간에 40대든 50대든 공동명의로 계속 가는 것이 요사이 트렌드 유행입니다.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한 번 더 내고 그 공동명의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네, 취득세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취득세는 낼 수밖에 없는데요. 증여세는 6억까지 안 내니까 6억 해당되는 만큼의 증여세는 안 되고 취득세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억 원씩 준다 그러면 4, 30, 1200만 원 그건 필수 불가결. 그래서 살 때부터 공동명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취득할 때, 처음에 살 때. 근데 이미 사고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팔아서 옮겨가거나 크게 갈 때도 공동명의를 하기가 좋은 거죠. 이미 작업 출처가 되니까 판자금 공동자금이니까 그리고 공동명의 찬성합니다. 아파트 준공이 되고 나서 공동명의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네, 그때도 물론 할 수 있어.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물론 10년에 한 번씩 공개 6억원씩 배우자 부가 2억이 10년에 한 번이니까 지금 하면 10년에 또 알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15억인데 재건축하면 30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15억일 때는 공동명의한테 큰 부담이 없어요. 6억에 거의 40% 정도만 할 수가 있으니까 15억이 40% 6억이죠. 세금 없이 40% 6대4로 갈 수 있는데 30억이면 6대4로 가기가 어렵죠. 40% 해서 12억이니까 그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나 재산이 커질수록 모든 세금이 많아지니까 작을 때, 아까 증여는 작을 때라고 가격이 낮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격이 물론 약간 올랐습니다만 저는 지금 사람들이 지는데 갈수록 제가 재건축 조합 170군데 해봤는데 재건축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데는 못 봤어요. 어디래도, 의정부래도, 어디 경기도래도, 서울에도 재건축가 왜 오를까요? 살기돈이가 오르는 거예요. 살기돈이가 명품은 왜 비싸요? 50고 큰 길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 집도 마찬가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쌀 것이 이게 앞으로 재건축되면 우리 안양, 수원 이쪽에서는 아마 우리 새마을 아파트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으로 될 때 주택연금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공동 명의로 됐을 때 주택연금. 주택연금 제가 공부를 좀 못했네요.
미안한데 뭐 연말의 분단에 내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네. 저희 준공되고 나서 취득세 네. 그게 이제 혹시라도 다주택 이력을 취득세 중과가 되지는 않나요? 아, 예.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자주택 중과세가 2주택부터 뭐 이렇게 중과세가 되고, 증여할 때는 증여하는 사람이 2주택이면 중과세가 되고, 매매할 때는 취득하는 사람이 하나의 또한 중과세가 되는데, 재건축은 매매나 증여가 아니고요. 내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걸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럼 그 취득세를 내는 부분이 분양분에 대한 건가요? 건물에 대한 것만 내기 때문에 땅이 있는 땅이 있으니까요. 건물에 대한 걸 내기 아까 제가 설명 앞이 지나갔는데 1,000만 원 내만 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여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가구 1주택하고 1가구 2주택자가 이렇게 낼 수 있는 증여세 10억 정도가 세상에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 이해를 잘 못했는데 1가구 1주택자와 1가구 2주택과 1가구 2주택자가 그 증여세를 한 10억 정도의 가치 정도를 증여한다면 10억짜리 증여한다면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과 네. 어느 정도 그 증여세는 2주택을 증여하든 1주택을 증여하든 증여 가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기 때문에 물론 취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증여세는 내 주거 가격 2주택 중에 하나를 주든지 1주택의 반을 주든지 그건 상관없이 증여 가액 공시가격에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2주택에서 10억을 주든 1주택에 10억을 주든 똑같습니다. 10억이면 그냥 1억 4천 내야 됩니다. 제가 2주택자가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는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것보다 투기과열 지분인 경우에는 3배가 더 늘어납니다. 취득세가 좀 많아. 2주택자가 하나를 증여하면 취득세가 자녀가 취득세를 좀 많이 내야 돼요. 1주택자 증여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는 차이가 없는데 취득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2주택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늦게까지 해주신 이우태 박사님하고 유진신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방해 없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